현지야, 정말 너니? 현지야. 엄마, 잠깐만요. 오래 통화할 수 없어요. 듣기만 하세요. 20년 만에 울려온 딸의 목소리. 정임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고 수화기를 쥔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12월 31일. 법주사 근처 찻집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는 차갑게 끊어졌고 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환청이 아니길, 제발 꿈이 아니길 빌었죠. 테이프에서 현지가 위험하다. 내가 수사하던 사건 때문에 우리 딸이 표적이 됐다. 정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짊어지고 간 비밀의 무게가 그제야 느껴졌죠. 테이프에서 선배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협박을. 제가 현지 양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우리 딸이 왜 떠나야 했는지. 금고 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은 정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어버린 남편의 선택이 이제야 이해됐죠. 오늘은 20년 만에 밝혀지는 실종된 딸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가족의 눈물겨운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가을볕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허정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71세. 남들은 이미 은퇴하고 편안히 쉴 나이지만 정임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거실 한켠에 놓인 낡은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틱톡틱톡. 규칙적인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정임은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책장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현지의 돌잔치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인 것은 현지의 대학 입학 기념사진이었습니다. 20살의 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내일이라도 집에 돌아올 것처럼. 정임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매니 선반에 놓인 상자를 내려왔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현지가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대학 학생증,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던 일기장까지. 현지야,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정임의 입에서 나직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20년. 현지가 사라진 지 꼭 20년이 되는 해였죠. 처음엔 곧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도 사설탐정도 모두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까지 현지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밤 꿈속에서 현지를 만나니까요. 일주일 전 동네 노인센터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었죠. 법문이 끝나고 다가를 나누는 시간, 젊은 스님 한 분이 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살님, 오래 기다리신 분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속리산 법주사에 가보세요. 스님의 말에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에게도 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님은 정임의 의아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덧붙였죠. 자식의 기운이 그곳에 머문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깁니다. 법주사의 법무 스님을 찾아가 보세요. 그날 이후로 정임은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속리산 법주사라. 현지가 대학생 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죠. 혹시 그곳에 현지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정임은 상자를 다시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문득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속리산으로 가야겠다고.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현지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푸른 산과 맑은 계곡물 소리가 꿈속에 가득했죠. 마치 누군가가 정임을 그곳으로 부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작은 배낭 하나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현지의 사진 한 장과 오래된 염주,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비약까지.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20년 전과 다름없이 간절했죠.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정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비록 그것이 헛된 희망일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속리산행 버스에 올라탄 정임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도시의 풍경이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파트와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정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지만 정임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지가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불타오르듯 붉었죠. 정임은 눈을 감고 현지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곧 속리산에 도착합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방송에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저 멀리 속리산의 웅장한 산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임은 배낭을 꼭 껴안고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속리산 입구에서 내린 정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시와는 다른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죠. 노란 은행잎이 바닥을 수북이 덮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산사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법주사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어요. 정임은 천천히 돌계단을 올라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산길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20년 전 현지를 찾아 헤맬 때처럼 급했죠.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자 고즈넉한 절집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스님 몇 분이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정임은 조심스럽게 한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혹시 범우 스님을 뵐 수 있을까요? 범우 스님이요? 아, 조실 스님 말씀이시군요. 지금은 참선 시간이라 뵙기 어려우실 텐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울에서 한 스님이 알려줘서 왔다고 하면 믿을까요? 하지만 정임이 대답하기도 전에 대웅전 뒤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은 노스님이었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스님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스님은 정임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당신이 허정임 씨로군요.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범우 스님은 정임의 놀란 표정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리 오시죠. 스님은 정임을 조용한 다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내음이 퍼져 있었어요. 스님은 정임에게 차를 권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절 아시는지요? 정임의 물음에 범우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달력의 마지막 날을 보십시오. 그날 따님의 마음이 옵니다.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날이라니. 정임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있던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와 오래된 달력 한 장을 꺼내 정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으실 때가 되었군요.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분명 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감 있는 그 글씨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그날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정임은 편지를 들고 흐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의 글씨라니. 살아있구나. 현지가 어딘가에 살아있구나. 버무 스님은 조용히 정임의 울음이 멎기를 기다렸어요. 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현지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편지는 10년 전 누군가 절에 맡기고 간 것이죠. 반드시 허정임이라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맡기고 갔나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람이었다고만 했죠. 정임은 다시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달력을 보세요. 스님이 건넨 달력은 2004년도 것이었습니다. 현지가 사라진 바로 그 해였죠. 달력은 12월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31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달력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의 12월 31일인지는 알 수 없죠. 어쩌면 올해일 수도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정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라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현지가 보낸 신호라는 것을,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라는 것을. 버무 스님은 정임에게 절에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편지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보살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임이 일어서려 하자 스님이 말했죠.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님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임은 스님께 합장하고 다시를 나왔습니다. 경례를 걸어 나오면서도 계속 편지를 들여다봤죠. 현지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조금 떨리는 듯한 필체까지도 똑같았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정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고 희망적이면서도 막막했죠. 하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확실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현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것을.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임은 계속 달력을 들여다봤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기억은 없었어요. 평범한 연말이었고 현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정임은 곧바로 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죠.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였지만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정임은 책상 서랍을 열어 현지가 쓰던 일기장을 꺼냈어요. 2004년 3월까지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백지였죠. 정임은 다시 한번 일기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정임은 일기장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죠. 정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죠. 정임은 급하게 복도를 둘러봤지만 인기척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역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정임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지의 글씨였죠. 엄마, 나를 찾지 마세요.
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떠났어요.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니. 도대체 누구를 지킨다는 걸까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빠의 비밀. 엄마도 모르죠? 아빠의 비밀이라니. 정임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까요? 함께 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분명 현지의 글씨가 맞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법주사에서 받은 편지보다 글씨가 더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최근에 쓴 것처럼. 그날 밤 정임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의 비밀이 무엇일까 생각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샜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종혜.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었어요. 박종혜는 경찰에서 남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가끔 명절 때면 안부를 묻곤 했죠. 만약 남편에게 비밀이 있었다면 박종혜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오래된 수첩을 뒤져 박종혜의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종혜 선생님이신가요? 저 허정임입니다. 아이고, 정임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현지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박종혜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죠. 그래요. 오늘 오후에 만납시다. 혹시 댁으로 가도 될까요? 그날 오후 박종혜가 정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임이 편지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뭘 알고 계신가요? 박종혜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사실 현지가 사라지기 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현지가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지가 미행을 당했다니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현지가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라면서요.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수 한 명이 연루된 것 같았죠. 그리고 박종혜가 말을 멈췄습니다. 정임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리고요? 뭐가 더 있었나요? 이 일에 경찰 고위층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현지가 사라진 겁니다. 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고위층이라니. 설마 남편도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박종혜는 정임의 표정을 읽고 고개를 저었죠. 정임 씨 남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파헤치려고 했죠.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고 결국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그럼 남편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박종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혹시 남편분이 서재에 뭔가 숨겨놓은 게 없을까요? 평소에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 거요. 정임은 퍼뜩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서재 책상 서랍.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곳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임은 박종혜와 함께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죠.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자물쇠는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가 더 있었죠.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건
녹음기가 필요하겠네요. 박종혜가 말했습니다. 정임은 급하게 창고를 뒤져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왔어요. 배터리를 넣고 테이프를 재생했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이 사람 계속 따라다녀요. 교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요. 엄마한텐 말하지 마세요. 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김 교수님이 누군가한테 돈을 받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그 후로 계속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정임과 박종혜는 서로를 바라봤죠. 이제 사진을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정임이 사진을 꺼내 펼쳤어요. 사진에는 젊은 남자 3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분명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 명을 보고 정임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았죠. 법주사의 범우 스님. 젊은 시절의 모습이 틀림없었어요. 이 사람을 아세요? 박종혜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법주사에서 있었던 일을 박종혜에게 설명했어요. 범우 스님이 편지를 건네줬다는 것, 그리고 20년을 기다렸다고 했다는 것까지. 박종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스님이 이 사진 속 인물이라면 뭔가 더 깊은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시 경찰대학 교수였거든요. 정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대학 교수가 어떻게 스님이 됐을까요? 그리고 왜 현지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과 박종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이번엔 박종혜가 먼저 나섰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박종혜가 현관으로 가는 동안 정임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현지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임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현지 일은 내 잘못이야. 내가 파헤치려던 사건 때문에 우리 딸이 위험에 빠진 거야. 하지만 현지는 살아있을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현지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살아있을 거라는 것까지. 박종혜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죠. 또 놓고 갔어요. 이번엔 발소리를 들었는데 여자 같았습니다. 정임은 급하게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이번엔 현지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엄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달력의 마지막 날 모든 진실을 말할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죠. 정임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임은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으며 서재를 더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죠. 박종혜도 함께 수색을 도왔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낡은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남편의 일기였습니다. 2004년 3월의 일기를 펼쳐보니 떨리는 필체로 적힌 글이 있었죠. 현지가 위험하다. 김 교수의 비리를 목격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나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지를 지켜야 한다. 정임은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남편의 글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오늘 위협 전화를 받았다. 현지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내가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딸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증거를 모두 인멸하기엔 이미 늦었다. 차라리 현지를 멀리 보내는 게 나을지도. 박종혜가 정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현지는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보호받기 위해 숨은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임 씨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한 거고요. 정임은 흐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하기도 했던 남편이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고통을 감내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남편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죠. 정임아, 이제 곧 현지가 돌아올 거야. 너무 놀라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줘.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우체부가 직접 전달했어요. 발신인 주소는 없었지만 소인은 찍혀 있었죠.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속일게요. 저는 한국에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만날 수 없어요. 그들이 아직 저를 찾고 있거든요. 편지를 읽던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지가 한국에 있다니. 그것도 멀지 않은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박종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은퇴했지만 아직도 경찰 내부에 연줄이 있었죠.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정임 씨,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2004년 당시 김 교수 사건은 결국 무마됐지만 관련자들이 하나둘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그 사건을 재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지가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당시 고위층들도 대부분 은퇴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던 중 정임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사진. 거기엔 3명이 찍혀 있었는데 아직 1명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죠. 사진을 다시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3번째 남자는 다른 2사람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학생인 듯 했죠. 사진 뒷면을 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9년 봄 정의를 꿈꾸던 시절. 박종혜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이 사람. 낯이 익은데요. 혹시 사진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종혜는 사진을 들고 서둘러 나갔죠. 혼자 남은 정임은 또다시 현지의 방으로 갔어요. 딸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죠. 여보세요? 엄마. 정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현지의 목소리였어요.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죠. 현지야? 정말 너니? 현지야. 엄마, 잠깐만요. 오래 통화할 수 없어요. 듣기만 하세요. 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죠. 12월 31일 법주사 근처 찻집에서 만나요. 달빛 찻집이라는 곳이에요. 오후 3시에 올게요. 혼자 오세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정임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들은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 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변했지만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그 목소리였어요. 박종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정임은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박종혜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죠. 혼자 가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있을게요. 아니에요. 현지가 혼자 오라고 했어요. 딸을 믿어야죠. 박종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그나저나 이 사진 속 3번째 인물을 찾았어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최근 과거 비리 사건들을 재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임은 놀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힌 사진 속 인물이 이제는 권력의 중심에 있다니. 그럼 현지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현지도 그걸 알고 연락한 게 아닐까요? 남은 날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죠. 12월 31일. 달력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먼 곳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단 하루도 엄마 아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시간이 됐어요. 정임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20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정말 현지가 나타날까? 혹시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정임은 복잡한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보냈어요. 12월 30일 밤, 정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이 숨겨둔 진실을 모두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임은 다시 서재로 갔어요. 이번엔 더 깊숙한 곳까지 뒤졌습니다. 책장 뒤, 서랍 밑바닥, 그리고 금고까지. 남편은 분명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정임은 직감적으로 알았죠. 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꺼내 재생했죠. 이번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오늘 현지가 찾아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김 교수가 입시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더 큰 조직이 뒤에 있다고. 현지는 우연히 돈이 오가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때부터 누군가 미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테이프는 계속됐습니다. 3월 20일. 버무가 찾아왔다. 그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김 교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버무는 현지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절에 숨기겠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 딸은 내가 지킨다. 정임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버무 스님이 그때부터 현지를 보호하려 했던 거였군요. 3월 25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현지도 위험하다. 오늘 결단을 내렸다. 현지를 해외로 보내기로. 그런데 테이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죠. 선배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협박을. 제가 현지 양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내 후배 한석준이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지만 당시엔 신참 형사였다. 그도 김 교수의 약점을 잡혔고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현지를 지키려 했다. 현지가 사라진 날 사실은 한석준이 도왔다. 정임은 놀랐습니다. 사진 속 세 번째 인물, 지금의 국회의원이 현지를 도왔다니.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 교수의 비리는 단순한 입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학연 카르텔이 있었고 정치권까지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시 교육계와 정치계의 실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이제 이해했어요. 왜 현지가 도망쳐야 했는지, 왜 20년이나 숨어 지내야 했는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가담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이제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거죠. 다음 날 아침 12월 31일. 정임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현지가 좋아하던 향수를 뿌렸어요. 거울을 보니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날과 같았죠. 박종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임 씨,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한석준 의원이 최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4년 김 교수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현지 양이 돌아와도 안전할 거예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정말 오늘 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정임은 법주사로 출발했습니다. 박종혜는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정임은 거절했어요. 이건 모녀만의 시간이어야 했으니까요. 속리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달빛 찻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법주사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담한 찻집이 있었죠. 정임은 떨리는 마음으로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찻집은 조용했어요.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만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죠. 정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2시 30분.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려서 차를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지만 현지는 오지 않았죠. 2시 55분. 정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지였습니다. 엄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갈게요. 아, 그리고 찻집 주인분께 물어보세요. 뭔가 맡겨둔 게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임은 카운터로 가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저한테 맡겨둔 물건이 있나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달 전에 젊은 여자분이 오셔서 맡기고 가셨어요. 오늘 허정임이라는 분이 오시면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현지의 사진이었죠. 20년 동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공항이었어요. 20살의 현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죠. 두 번째 사진은 어느 외국의 거리. 현지가 다른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 속 현지는 점점 나이를 먹어갔어요. 마지막 사진은 최근 것이었습니다. 40의 현지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죠. 그리고 뒤에는 법주사가 보였어요. 3시가 되자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죠.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정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선, 그리고 눈빛까지. 여성이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분명 현지였어요. 엄마. 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임도 마찬가지였죠.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현지야. 정말 너구나. 살아있었구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임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현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서. 아니야, 이제 알아. 내가 왜 떠나야 했는지. 아빠도 알고 있었구나.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절 보냈어요. 한석준 삼촌이 도와줬고요. 처음엔 일본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몽골로 갔어요. 그곳에서 NGO 활동을 하며 살았죠. 다른 이름으로. 정임은 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도 힘드셨죠. 혼자 남겨두고 떠나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뒤늦게 들었어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찻집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은 현지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읽었어요. 눈가의 잔주름, 손등의 상처, 그리고 깊어진 눈빛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딸에게 남긴 자국들이었죠. 엄마, 제가 왜 편지를 보냈는지 궁금하셨죠? 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돌아오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그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아직도 저를 찾고 있었거든요. 김 교수는 구속됐지만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현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들이었죠. 이게 제가 그날 가지고 나간 증거들이에요. 김 교수의 비리 장부, 돈을 받은 학생들의 명단, 그리고 연루된 고위층 인사들의 리스트까지.
아빠는 이걸 검찰에 넘기려고 했지만 그 전에 제가 발견당한 거죠. 정임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교육계와 정치계의 실력자들이었죠. 그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돌아온 거니? 한석준 삼촌 때문이에요. 삼촌이 국회의원이 되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법무 스님도 도와주셨어요. 스님은 그동안 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셨죠. 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엄마였어요. 더 이상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도 안 계시는데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정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돌아왔다니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엄마, 그런데 혹시 아빠 서재에서 뭔가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에서 발견한 테이프와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역시 아빠는 모든 걸 기록해 두셨군요. 그 증거들이 있다면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 스님이 들어왔죠. 스님은 정임과 현지를 보고 합장했어요. 마침내 만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정임은 스님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스님, 그동안 현지 소식을 알고 계셨던 거죠? 법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지 씨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했어요. 제 제자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고 저도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지 씨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죠.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석준 의원님이 오고 계세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임과 현지는 놀랐습니다. 잠시 후 찻집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죠. 사진에서 봤던 그 세 번째 인물, 한석준이었습니다. 한석준은 정임과 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에요. 김 교수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죠. 그리고 현지 씨가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현지는 서류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삼촌, 그동안 감사했어요. 삼촌이 없었다면 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한석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왔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찻집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해가 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엄마,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지. 내 방은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단다. 법무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연루됐던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했고 남은 사람들도 곧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현지 씨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석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에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현지 씨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겁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야 했던 것에 대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현지는 이제 40이 되었지만 엄마의 눈에는 여전히 20살의 딸로 보였어요. 현지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듣고 싶구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들려주세요. 아빠 이야기도, 엄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전 너무 많은 걸 놓쳤어요. 찻집을 나선 네 사람은 잠시 법주사 경례를 걸었습니다. 겨울 해가 짧아 벌써 어둑해졌지만 마음은 환했어요. 법무 스님이 말했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날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군요. 이제 현지 씨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정임과 현지는 나란히 걸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모녀의 걸음걸이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지만 두 사람의 앞날은 밝아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지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이제 내 집이야. 어서 들어가자. 현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의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자신의 방까지. 다음 날 아침 정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위해 상을 차리는 거였죠. 현지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현지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정임은 딸의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있는 현지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어제까지도 함께 살았던 것처럼. 잘 잤니? 네, 엄마.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제 방이 그대로여서 너무 고마웠어요. 두 사람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석준 의원의 기자회견이 시작된 거였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20년 전 묻혔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2004년 발생한 대학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 젊은 여성이 부당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타국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사건 관련 자료들이 나왔어요. 김 교수의 사진, 그리고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까지. 한석준은 담담하게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당시 신참 형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가담했지만 끝까지 증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현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임의 집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임은 모든 전화를 거절했죠. 현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박종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지를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현지 양, 정말 다행입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박할아버지, 그동안 엄마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박종혜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경찰청에서 보낸 겁니다. 현지 양의 실종 신고를 취하하고 신원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죠. 당시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논의 중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증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니까요.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녁 무렵 법무 스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지 씨, 내일 절에 오실 수 있나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정임과 현지는 함께 법주사를 찾았어요. 법무 스님은 두 사람을 작은 암자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현지가 지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사실 현지 씨가 한국에 돌아온 후 한동안 여기서 지냈습니다. 3년 전이었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다시 떠나보냈어요. 스님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지가 쓴 일기장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들은 현지 씨가 여기 있을 때 쓴 겁니다. 대부분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편지들이죠. 하지만 보낼 수 없었어요. 이제 직접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펼쳤어요. 거기엔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엄마, 오늘도 엄마 꿈을 꿨어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꿈이었어요. 깨어나니 너무 서러웠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는데. 정임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딸도 똑같이 고통스러워했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법무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과거는 모두 정리됐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때 못 마친 공부를 끝내고 싶어요. 정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응원할게. 며칠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지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2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서였어요. 현지는 담담하게 응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진술을 마치고 나온 현지에게 검사가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정임의 집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현지가 케이크를 만들고 정임이 요리를 했죠. 박종혜와 법무 스님 그리고 한석준까지 초대했어요. 21년 만에 크리스마스네요. 현지가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미소를 지었죠. 식사를 하며 한석준이 말했어요. 현지 씨, 혹시 제 사무실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현지 씨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현지는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민해 볼게요. 아직은 엄마랑 더 있고 싶어서요. 그날 밤 정임과 현지는 거실에서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지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며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죠. 엄마,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정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도 늘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 그 믿음이 날 버티게 했단다. 현지는 엄마의 품에 기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제 어디도 가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정임과 현지도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임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죠. 현지가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듯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지는 복학 준비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20살에 멈춰버린 학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죠. 정임은 딸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지가 정임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법원에 가요. 신원회복 최종 심사가 있대요. 정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자.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법원에는 박종혜와 한석준도 와 있었어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거였죠.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이현지 씨의 신원 회복을 승인합니다.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거였죠. 법원을 나오며 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이현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한석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제 제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과거사위원회에서 현지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제가 다른 피해자들을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정임과 현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떡과 과일을 준비하고 이웃들도 몇 분 초대했죠. 모두가 현지의 귀환을 축하해줬어요. 며칠 후
법무 스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지 씨, 법주사에서 작은 법회를 열려고 해요.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축원하는 자리죠. 오실 수 있나요? 현지는 정임과 함께 법주사를 찾았어요. 그곳엔 뜻밖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지가 몽골에서 함께 일했던 NGO 동료들이었죠. 현지야, 드디어 만났구나. 동료들은 현지를 껴안으며 반가워했어요. 그들은 현지의 과거를 알면서도 끝까지 비밀을 지켜준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한국까지 온 이유가 있어. 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거든. 동료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몽골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해. 내가 센터장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현지는 놀랐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죠. 정임을 바라보니 엄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내가 몽골에서 쌓은 경험을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겠네. 법회가 끝난 후 법무 스님은 현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따로 드리려고 했어요. 현지 씨 아버지가 저에게 맡긴 겁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현지의 대학 입학 선물로 아빠가 준비했던 것이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현지가 돌아오면 이걸 주라고. 시간은 멈춰 있어도 사랑은 계속된다고. 현지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멈춰 있던 시계였지만 태엽을 감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현지의 삶처럼. 여름이 되자 현지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이주민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했죠.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정임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 거였죠. 딸이 돌아온 후 삶의 활력을 되찾은 정임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저녁 모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며 현지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정임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의 삶도 이제는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가을이 왔을 때 현지는 이주민 지원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개소식에는 정임을 비롯해 박종혜, 한석준, 법무 스님까지 모두 참석했죠.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듯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어요. 현지의 인사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임은 딸의 모습에서 남편을 봤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던 그 모습을. 그의 12월 31일 달력의 마지막 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임과 현지는 작년과 같은 날 법주사의 달빛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현지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죠. 그래,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하지만 모두 좋은 일이었어. 찻집 주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두 분 덕분에 우리 찻집도 유명해졌어요. 화해와 용서의 장소라고들 하더군요. 정임과 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던 거죠.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정임과 현지는 손을 맞잡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이상 헤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임의 집 베란다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작년에 현지가 심은 묘목이 자라 꽃을 피운 거였죠. 엄마, 약속 지켰어요. 벚꽃이 다시 피면 함께 걷자고 했잖아요. 두 사람은 동네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정임은 생각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는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하고. 현지의 삶은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이주민 지원센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죠.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정임은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선물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현지가 정임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여행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표였죠.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요. 그동안 못 갔던 곳들 다 가보고 싶어요.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모녀 여행이라니. 그래, 가자. 어디든 너랑 함께라면 좋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정임은 현지에게 말했어요. 있잖아.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현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풍경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따뜻했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날에 시작된 기적은 이제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되어 계속되고 있었죠.